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황용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또 저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또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용일이고요. 호흡기학회에서는 COPD 연계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대표로 나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COPD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결핵학회 방송에서도 이진국 교수님이 나오셔서 COPD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급성 악화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이런 좀 자세한 질문까지도 답변을 다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강의도 잘 들어보시고 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방송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저도 어쨌든 이 자리가 처음이어서 어떤 걸 하셨는지 또 알아봐야 돼서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COPD라는 병에 대해서 이진국 교수가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인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COPD라는 병 자체가 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동반 질환이 많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특히 계절이 바뀌니까 예방 접종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럼 COPD라는 병이 진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과정들을 병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COPD라는 병 자체는 기도가 좁아져 있는 병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눈에 보일 정도에 좁아지는 병은 아니고 우리가 기능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나쁜 담배와 같이 흡연이나 아니면 공해나 이런 거 같이 어떤 기도에 상처를 입어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어쨌든 되돌아오지 않는 비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기도 폐쇄가 있는 병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생겼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숨차고 그다음에 그에 추가적으로 해서 기침과 가래 같은 것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병이 걸렸을 때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폐기능 검사를 가지고 해서 그 병을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관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리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치료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치료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치료의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완치라는 걸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서요. 네, 만성질환입니다. COPD는 만성질환에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어서 완치라는 표현을 쓰긴 어렵고 그냥 병의 증상들을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영위하시면서 뒤에 잠깐 말씀드린 급성악화라는 병을 최대한 안 생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병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치료의 목표지 완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병이 아니어서요. 이게 치료보다는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을 쓰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PD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한 어르신이 COPD이시거든요. 근데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난 10년밖에 못 살아. 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병을 가지고 일단 만성 질환이니까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죠.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거기를 다 달성을 못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불편하지 않으시게, 고통받지 않으시게 하면서 최대한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현재 치료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건가요? 치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교수님?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또 설명드릴 때 약들을 저희가 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지, 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들이 먹는 약보다는 현재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폐로 전달이 되게 하는 흡입기라고 표현한 약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종류가 거기 흡입기 안에 들어가는 약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성분도 다양하고 기구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서 말씀드렸던 관리, 이런 것, 치료, 이런 게 어렵다라는 것들이 현재까지 일종의 치료의 제한점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COPD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진단을 받고 나시면 항상 이 흡입기를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부과에서 피부에 연고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고 먹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약을 꾸준하게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흡입기를 열심히 쓰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마지막에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을 때도 약을 꾸준하게 쓰는 것과 같이 결국은 COPD라는 병도 그런 합병증의 관리, 결국 합병증이라는 게 결국은 급성 악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흡입기를 열심히 쓰세요 말씀드리고, 네.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런 식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흡입기들이 있어서 이걸 배우는 게 일단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는 주로 흡입기로 진행을 하는데 흡입기를 이제 매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 말고 이제 일상생활의 관리일 것 같은데요. 네네. 흡입기 잘 사용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이제 흡연이기 때문에 흡연, 만약에 네, 많이 담배를 강조하시죠. 피우고 계신다면 무조건 금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금연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희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담배 끊으셨나요? 담배 얼마나 태우시죠? 혹시 다시 피는 건 아니신가요? 이런 것들 계속 여쭤보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집안 환경에서 아니면 예전 같으면 아공일 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요새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음식 조리 때 나오는 그런 연기들이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그것도 만성 폐성 폐질환 COPD의 원인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모든 교수님도- 만성병 마찬가지로 네. 운동 이런 관리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저 운동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교수님도 환자분들께 이제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담배 끊으셨나요? 이러면서. 많이 하죠. 거의 이제 100%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오랫동안 오셔서 이제 그 질문을 안 해도 될 정도 되면 이제 얘기는 안 드리는데요. 처음에 뵙는 분들한테는 거의 1년은 매번 계속 뵐 때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COPD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자 중에 하나가 흡연이라는 거네요. 네, 네, 네.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근데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개념이 조금씩 바뀌긴 해서 흡연이나 아니면 대기오염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소화 때 다른 이벤트 때문에 성인이 돼서 이제 이런 병이 생긴다라고 또 새로운 한 축의 발생 원인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희가 제일 접근하기 쉽고 제일 관리하기 쉽고 아니면 교육하기 쉽고 설득하기 쉬운 게 금연이기 때문에 금연을 제일 강조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금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담배 피는 게 담배를 끊는 거죠. 피우는 건 사실 쉽죠. 순간의 선택이니까 쉬운데 끊는 거는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줄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좀 쉽지 않고요. 줄인다는 표현을 가지고는 안 되고 무조건 끊으시는 게 목표입니다. 아, 줄이는 게 네, 아니라 뭐 한갑 끊어야 피는 걸 한다. 반갑을 피웠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결국 담배에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피우는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담배라는 게 일종의 중독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금단 현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 결국은 주변에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담배 끊었어 이 얘기를 안 하고 숨어서 혼자 담배를 안 태우지 참지 이렇게 가시다간 결국에는 다시 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돼서 그런 것들을 제일 관리 단속을 하셔야 돼서 저희 학회 대한의학회에서 만들었던 이런 흡연 욕구 다스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고 싶고 담배 생각이 나면 그래도 좀씩 참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담배에 다른 것들을 입안에 집어넣으면서 담배 생각을 더 덜 나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담배 뭐 상식적인 얘기죠. 담배 참아야지 하면서 네. 한숨 쉬면서 참자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다음에 뭐 식후 뭐 옛날 표현 식후 끼기하니 불로장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절대 도움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 건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이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네. 내용입니다. 네.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이 욕구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학회 측에서도 이런 권고안을 만들어서 네, 그렇죠. 공표를 했다. 네, 말 그대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진짜 어렵고 시작을 안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해 주신 PPT가 있기는 한데요. 네. 또 관리를 하는 흡연, 그러니까 금연 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앞에 들어서 말씀에 이제 반복이긴 합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 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결국 금연과 그다음에 대기염 있을 때 외출을 삼가시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한번 병원 앓게 되시면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꾸준하게 오셔서 병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받으십시오. 말씀드리고 운동하셔야 될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죠. 걷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 들으셨던 예방접종 매년 때가 되면 독감 예방접종 맞으셔야 되고요. 65세 어르신이나 다른 만성병 있는 분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의 병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뭐부터 시작해서 뭐 우울증도 생긴다 돼 있고 COPD가 있는 분들은 폐암도 잘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동반된 병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COPD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호흡 재활에 대해서 좀 여쭙기 전에 네네. 질문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질문이 들어와요. 아, 네. 네, 일단 캣톡강이슈님이 아들이 18살 아들을 가지고 계신데 코로나 이후에 잔기침이 계속되신대요. 근데 병원에서는 천식이 의심된다라고만 했는데 네네. 어떻게 기침 덜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네. 비대면 상담 같죠? 네네. 굉장히 뭐 어려운 말씀이 있죠. 사실 코로나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앓고 나셔서 기침하신 분이 이 오미크론으로 바뀐 이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감기만 걸려도 한 2달까지는 기침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이상의 기침을 할 때 만성 기침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저기 말씀하셨던 천식 같은 병들이 있는지 의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천식을 의심하게 된다면 만약에 아드님 같은 경우에 뭐 숨이 찬다거나 아니면 밤에 기침이 심해서 자다 깬다거나 아니면 기침이 심할 때 혹시라도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천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천식에 맞는 천식을 진단하기 위한 몇 가지 검사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게 없으시다면 일단은 뭐 이럴 때는 방법은 뭐 기침약을 쓰면서 약간 증상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 많이 드셔서 이제 목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침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천식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듣긴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밤에 기침을 많이 한대요. 밤에 많이 하는 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천식을 네. 의심을 해야 될 네, 상황이라는 네, 걸까요? 만약에 천식이면은 또 천식 치료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교수님? 그렇죠. 천식도 뭐 COPD랑 비슷한 병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천식과 COPD를 좀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요. 요새는 어쨌든 두 개가 다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표현하는데 천식은 그래도 병이 조절이 좀 더 잘 되고 비가역적이다 표현을 쓰면서 이제 증상이 깨끗하게 없어지기도 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그것도 결국은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죠. 근데 수능하고는 사실 뭐 수능 18살이면 네네. 이제 1년 정도 남은 걸까요? 아니면 만 18살일까요? 고3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능이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남긴 했으니까요. 네. 왜 그런 방법 있잖아요. 저희 감기, 목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수건 두른다던가 네네네. 뭐 생강차, 뭐 배 이런 거 먹는 요법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호흡기내과 교수가 네, 추천할 만한. 사실 그런 일종의 그것은 민간요법이라 표현하는 민간요법이긴 한데요. 그거는 네. 아직 뭐 저희가 이제 처방드린 약보다는 효과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료 현장에 들어오려면 흔히 얘기하는 뭐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표현하죠. 근거 중심이라는 것도 표현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 현재 사용하기는 단순한 기침 물약보다도 그게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관리할 때 뭐 목을 따뜻하게 한다,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약 성분이긴 하죠. 근데 한약은 아니고 이제 도라지, 배즙 뭐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이제 그 동의보감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기관지에 좋은 성분이라고 얘기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불편하실 때 그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또 별다른 문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럼 교수님은 이제 뭐 수능 한 달 뭐 남았으니까 네네. 감기 절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교수님만의 그런 나는 이렇게 한다. 감기 안 걸리려고. 저는 사실은 감기 잘 안 걸려서요. 원래 그래요? 특별히 하는 게 없고요. 물 많이 드시고 네.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지만 마스크 잘 쓰시면 확실히 덜 걸리는 건 이제 전 세계가 증명한 거니까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만 주셨네요. 도라지 배즙을 나는 하루에 뭐 3개씩 먹는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저는 비타민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도 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그런 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약은 꾸준히 복용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천식이면 천식 치료를 하면 좋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수능이라고 하네요. 네.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실 겁니다. 기침이라는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윤님 질문인데요. 교수님,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보균자의 경우 혹시 COPD에 더 취약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세 가지 경우, 세 개의 병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근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 중에 COPD가 동반될 확률이 꽤 많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을 COPD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이 어렸을 때 뭐 백일해나 홍역 같은 감염성 질환을 앓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그게 발견이 됐을 때 처음에는 COPD에 해당될 정도의 해당된 폐기능이 아니다가 시간이 지나서 COPD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의 한 30% 정도가 국내에서는 COPD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 중에 거꾸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COPD에 해당되는 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취약하다기보다는 두 개가 공존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결핵 항상균증 잔체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 주로 잘 동반이 되는 일종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현재에서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균 1번, 비결핵 항상균 2번, COPD가 3번이라면 1, 2가 하나 세트고 1, 3이 하나 세트고요. 그다음에 2, 3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른다고 완전 다른 병이기 때문에 저 치료가 잘 안 돼서 폐가 망가졌다. 그래서 된 경우에는 COPD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존할 수는 있는 거니까 네. 조심은 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일상으로의 초대님께서 40대이시고 20년 전쯤에 폐결핵을 약을 드셨대요. 근데 네, 지금은 네. 괜찮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좀 천식 COPD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네, COPD 아까 처음에 잠깐 병을 소개시켜 드릴 때 흡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소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감염, 폐 감염도 COPD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폐결핵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남미 아니면 네. 동구권 이런 데서 폐결핵이 COPD의 흔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결핵을 안 걸리셨던 분에 비해서 분명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지금 다행히 흡연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게 있을 때 폐기능 같은 거 가끔 체크해 보시면 그걸 충분히 일종의 조기 검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콩님 질문까지 받고 저희 넘어가 볼게요. 네. 콩님은 이제 폐섬유증 30%라고 해서 6개월째 약을 드시고 계시대요. 근데 더 나빠질까봐 조심은 하는데 관리를 잘하면 30에서 뭐 더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는지 이게 질문이세요. 네, 지금 이거는 사실 COPD라는 병은 좀 다른 병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게
아마 폐가 좀 딱딱해지는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아마, 거죠? 네, 해섬유화증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은 되지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근데 진행이 될 때 최대한 늦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6개월째 드시는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나빠질 바가 조심보다는 저 폐쇄염증 자체도 급성 악화라는 표현을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네. 급성 악화를 최대한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목표고, 그다음에 지금 드시는 약이 아마 항섬유화제를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쨌든 폐 기능을 최대한 약을 안 드셨을 때보다는 그 진행하는 걸 조금씩 늦춰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만 없으면 계속 꾸준하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 많네요. 네. 이게 정말로 진짜 고민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와주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나눠볼 얘기가 호흡 재활이에요. 네, 호흡 네, 네. 재활은 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야 할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네. 기본적으로 호흡 재활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활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수술 받거나 할 때 그거를 다시 이제 재활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 우리의 장기들을 다시 원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운동선수들, 야구 선수들 팔 수술했을 때 하고 나서 바로 경기장에 복귀 못 하듯이 1년 이상 재활한다고 표현하듯이 꾸준한 운동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평상시 행동하셔야 될지, 그다음에 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붙이는 용어가 호흡 재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사실은 국내 현실에서는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센터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 과들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과들이 같이 모여서 환자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운동은 이 정도를 하셔야 되고, 식사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약은 어떻게 쓰셔야 되고, 이 병이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 병에 특별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 오셔야 되고, 이런 식을 모든 교육과 함께 이런 것들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이상적인 얘기인데 이상과 현실에 약간 괴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옛날에 동화 같은 거 보면 꼭 천식 폐렴 있는 그런 여자 소녀가 네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이제 네네. 마지막 입새 보면서 운동 절대 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럼 네네.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달 같으면 이제 천식이나 COPD란 병에 대해서 약이 없었을 때겠죠? 아니면 그런 분들 중에는 아까 나왔었던 결핵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체력적으로 떨어졌을 때지만 어쨌든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죠. 나 숨 차는데 운동해도 되냐? 그런데 숨 차는데 운동을 안 하면 결국 숨이 차니까 운동하면 안 돼. 그럼 걱정돼. 일종의 막 쏘는 거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팔, 다리 이런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이제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까? 운동해볼까? 하면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또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숨 차고,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걸 권장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COPD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다리 힘이 빠지면 게임 끝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게임 끝이다. 네, 다리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숨이 차도 조금씩 참고라도 더 걷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호흡 재활하면 폐를 강화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뛰어야 하나? 유산소와 무산소 약간 일단은 여기 옆에 보이는 것이 걷기와 실내 자전거 저희 권장을 하죠. 이제 걷기 같은 것가 더 좋긴 한데 날씨 영향도 좀 받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COPD라는 병 자체가 이제 동반 질환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걷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사고의 위험성이 사실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실내에서 자전거 하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긴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일종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운동과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의 뭐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걸 더 권장을 드리긴 하고 한 번에 몇 분 이런 식의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옆에서 전문 운동 치료사들이 붙어서 네. 환자분들의 운동 능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좀 운동 처방이 들어갔을 때 이게 가능하긴 한데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런 재활 프로그램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루에 2, 30분 정도 걷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 뭐 일주일에 3회 이상 걷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최대한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들, 이런 자동차 같은 이런 이런 기구를 쓰지 않고 걷는 것들 권장하면서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올바른 걷기 자세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일 겁니다. 걷기 하실 때. 그래서 몸을 최대한 시선 앞을 정자를 보고 몸통을 약간 똑바른 자세가 약간 5도 정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 모양이 이렇고 최대한 팔은 90도 간격으로 해서 팔을 열심히 흔드는 것들 하시면서 발 딛는 순서를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하시는 것들을 권장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이제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고수부지든 어디 가서 보시면 이런 자세로 걷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새로운 네.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많이 귀엽네요. 네, 그래서 호흡재활 걷기 운동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결핵학회, 호흡기학회에서 네네. 한 교수님이 나오셔서 네네.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음, 걷다 보면 네네. 사람들이 네네. 힘들면 천천히 걷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그건 운동이 아니라 산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걷는다면 네네.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걸어야 할지. 네, 이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건강한 분들한테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COPD 이런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그 능력이 안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COPD라는 병을 진단할 때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폐기능 검사 가지고 병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 이제 폐기능 검사 사실 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 능력을 평가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은 어느 정도 아주 정밀한 뭐 뉴스에서 보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식의 그런 트레드밀에서 하는 그런 검사 말고 간단하게 6분 동안 걸으면서 환자의 걷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긴 합니다. 그걸 6분 보행 검사로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의 정상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6분 동안 뭐 마음대로 걷는 겁니다. 가다 쉬어도 되고 숨 차면 쉬어도 되고 다리 아프면 쉬어도 되고 해서 보통 남자의 경우는 450m 이상을 걸어야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350m 이상을 걷는 게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COPD 환자분들은 그걸 못 걷거든요. 그럼 이제 6분 동안 몇 미터를 걷는지를 대충 계산을 해서 네. 여기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6분 동안 500m, 300m를 걸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당 3km를 걸을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면 보통은 제가 운동을 할 때 100%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 80% 수준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그 시간을 대충 산수를 계산하게 되면 20분에 한 800m를 걷는 것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이 거리. 생각보다 네. 숨찬 분들이 이 800m 쉬지 않고 걷는 거 쉽지 않아서 가다가 쉬어야 되고 가다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다리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COP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행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네네. 이런 폐활량에 맞춘 그런 걷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꼭 병원에서 안 하셔도 그냥 집에서 계실 때 핸드폰 보시면서 걷는 걸 한번 내가 시간 재놓고 내가 아주 무리되지 않는 서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상시 능력이 이 정도면 거기에 꾸준하게 해야 되면 그보다 약간 작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꿀팁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호흡 재활을 혼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운동하면 네. 또 운동한 만큼 단백질도 채워야 되고 영양도 섭취를 해야 할 네,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의사가 밥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래요? 사실 저도 뚱뚱한 편이니까요. 근데 영양 관리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이제 운동 안 했을 때 이런 나쁜 사이클,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거 마찬가지로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 우리가 배고프면 힘 없듯이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감염 위험성이 증가되고 병이 더 허약해지고 그럼 또 운동을 못 하게 되고 일상 능력이 감소되면 또 힘이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적절하다는 거는 균형 잡힌 영양이죠. 어느 하나를 더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셔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하게 더 뭘 찾아 드시는 것보다 다른 질환,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당뇨에서 음식이 조절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폐 때문에 음식 조절을 더 제한할 건 없습니다. 없고 대신 그냥 평상시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단백질 풍부하고 상식적인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몸의 입장에서는 사실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기 때문에요. 몸이 너무 많이 과식하게 되면 우리 숨 차잖아요. 근데 COPD 있는 분들은 이제 폐기능의 여분이 적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많아지게 되면 숨차기가 훨씬 더 심하게 느껴져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량씩 자주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가다 너무 마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최대한 정상 체중에 근접하게끔 체중을 좀 늘리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COPD라는 병의 예후라는 걸 표현할 때 COPD라는 병이 체중이 아주 마른 분들한테는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게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뚱뚱한 분들은 숨차기 불편하지만 마른 분들은 오히려 이 병 때문에 더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 더 신경을 쓰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입맛이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그러면 잘 못 챙겨 먹어서 뭐 배즙, 도라지즙, 뭐 비타민 네네. 같은 거 챙겨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지에는 좋은 이제 성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드실 때는 저는 뭐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치료제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네,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내용은 약물 부작용에 관한 내용인데 네네.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 들어온 것들 괜찮을까요, 교수님? 아, 네네. 일단 호흡기 내과 방송이어가지고 네네네. 좀 호흡기 질환 관련된 것도 질문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냥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이 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건 상황을 사실은 딱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폐에 물이 찬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실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안 되는 거죠. 물이 있는 장기는 아니니까. 근데 그 물이 차는 이유가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몸의 혈액순환계 관계된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폐로 일종의 역류가 되면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별개로 폐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그걸 늑막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폐와 늑막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 물이 고여서 그것도 물이 찬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 쪽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근데 물이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뭐 늑막 쪽에 물이 차서 그걸 검사하다 보니 임파선암을 진단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장 기능이 안 좋은 게 같이 겹쳐 있으면서 엎친 데 덮쳐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숨이 많이 차시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폐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들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또 이어가시면서 네네. 해나가면 또 좋아질 네, 증상이라고 그렇죠. 네, 보는 게 맞다라고 답변 네. 주셨고요. 리우님 질문이 이제 꼭 이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담배 끊으라고 하면 꼭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네네. 이제 처칠은 그럼 뭐냐? 처칠은 담배 그렇게 오래 폈는데도 안 죽었다.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담배가 사람마다 미치는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좀 사람마다 담배 성분을 분해하는 몸 안의 효소가 달라서 그런 게 맞나요? 라고 질문 그렇겠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담배에 관계된 연구는 일종의 금기니까요. 그래요? 그거는 어느 때도 저걸 연구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 연구가
제대로 되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펴도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거는 어느 연구자도 담배에선 좋아하겠지만 그것도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외래를 보고 왔는데 거의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아직도 담배 태우시면서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담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계시는 건 맞을 거고요. 그분은 진짜로 조상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담배에 지죠. 내가 50대, 60대까지 나는 건강하고 잘 생활했던 그런 흡연자분들이 그 나이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70대 순간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대부분 거기에 집니다. 근데 그게 COPD라는 병뿐만이 아니고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암이니까요. 네. 폐암 같은 게 훨씬 잘 생겨서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몸을 가지고 도박하는 거라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담배를 못 끊는 것도 그런 유전자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니코틴의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니코틴에 대한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들인데요. 그 중에 특정 몇 프로는 한 10%에서 12%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담배를 끊을 수 없게끔 항상 거기에 의존성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다른 쪽에 의존성을 극복하는 다른 금연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COPD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도 이건 또 무시무시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COPD, 폐암 뭐 이런 다양한 질병들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흡연이니까 일단은 안 하는 게 내 몸을 위한 거긴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혜님 질문인데요. 천식이셨대요. 몇 년 전에 근데 감기를 좀 심하게 앓고 난 후 COPD로 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비인후과에서 세레타이드라는 흡입제 하루 한 번 하고 계시고 운동을 또 하고 계신가 봐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매일 걷고 있는데 괜찮을지 이렇게 관리를 해도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비인후과에서 그냥 흡입제만 이렇게 처방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전 호흡기 의사라서. 그렇죠. 또 호흡기 선생님들은 호흡기 내과 가세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천식과 COPD를 이제 엄밀하게 구분했던 적이 어차피 다른 병은 맞습니다. 다른 병이고, 근데 COPD라는 병 자체가 이제 흡연 때문에 생긴다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인 그걸 얘기하지만 이제 천식이 오래돼서 천식이 관리가 안 됐을 때 나중에는 그게 COPD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지금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천식 치료는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COPD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COPD라고 얘기하려면 폐기능 검사에서 특정 수치 이하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시고 나서 저 COPD라는 말씀을 들으셨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비인후과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천식을 가지고 꾸준히 가셨다면 세레타이드라는 약이 중요한 약이니까 꾸준하게 쓰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흡기 내과 교수님이시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COPD도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 관련된 질문도 주셨는데 영양제 얘기 또 곤란하시죠, 교수님? 네네. 저는 뭐 근데 비타민 D가 음식으로 들어올 만한 게 별로 없긴 하니까요. 결국 바깥에서 햇빛 잘 쏘이시고 햇빛을 쏘면서 오면서 이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내 생활만 하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D는 보충하시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희 이야기로 넘어가서 흡입제를 근데 꾸준히 매일 사용하시다 보면 부작용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흡입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성분입니다. COPD에 쓰는 성분은 크게 두 가지고요. 그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베타 작용제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가 항콜린제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작용 시간에 따라서 지속성, 속효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베타 작용제를 쓰게 되면 약간 손 떨림 증상이 생깁니다. 약간 이제 수전증 같이 살살 떨는 분이 흔하진 않지만 꽤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피 검사를 했을 때 몸에서 이제 칼륨이라는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동반 질환이 아까 고혈압, 당뇨 이런 걸 말씀드렸을 때 그중에 가끔 이뇨제를 쓰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쓰시게 되면 저칼륨 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항콜린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입이 좀 마른다라는 게 제일 많이 불편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볼 때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약간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장기간 쓸 때는 안압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흡입 속효성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이 현재는 거의 시장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걸 쓸 때 입에 좀 쓴맛과 이런 것이 생긴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증으로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천식 때 쓰는 흡입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원에서 한 번 더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입안에 백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입안을 사용하시고 흡입기 사용하시고 입안을 잘 헹구세요. 일단 설명드리게 되고요.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 이 흡입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폐렴이 좀 더 잘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약은 급성 악화라는 뒤에 잠깐 말씀드릴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의 성분이기 때문에 요 위험성과 급성 악화를 줄이는 거를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되어 있긴 해서 그냥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경구약은 사실은 거의 현재는 좋은 약인데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약이긴 한데 혹시 경구약 이런 약제를 쓰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체중이 빠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근데 대개는 이제 너무 빠져서 불편하시는 분들은 약을 끊으면 다시 회복이 되시고요. 또 이제 체중이 너무 과체중인 분들은 오히려 빠져서 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느끼는 체감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런 약물 부작용이 있음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게 급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급성 악화가 어떤 건가요? 급성악화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있죠. 급성으로 악화됐다. 갑자기 네. 호흡이 막 가빠져서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일단 일반적이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앞에 중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이제 증상이 업앤다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좋았다, 불편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내가 오늘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병원을 가게 돼서 쓰는 약들을 바꿔야 될 정도가 되면 그걸 저희가 급성악화다라고 이제 약속된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그냥 외래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면 이제 중등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이나 입원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중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약간 그때 들어가는 약제의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내가 느끼는 증상의 변동폭을 넘어가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나 약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경우를 급성 악화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럼 급성 악화가 되지 않기 위해 또 이제 환자분들이 산소 치료 집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급성 악화 되지 않게 하는 건 아니시고요. 급성 악화 됐을 때는 산소 치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숨이 찬 게 갑자기 심해지니까 이제 몸에 산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산소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산소 치료라는 것들은 이제 COPD라는 병 자체가 어쨌든 모든 병이 이제 시작과 생기면서 끝날 때까지 이제 병이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병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흡입기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상황들 운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고 몸에 산소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주 심하신 분들한테 그런 산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중에 21%의 산소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요 산소가 모자르니까 산소의 농도를 올려주자.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그걸 산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산소 치료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쓰는 산소, 갑자기 나빠서 쓰는 그런 산소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집에서 장기간 산소를 쓰는 것, 재택 산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네. 그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게 되면 산소를 일단 올려줬으니까 숨찬 것들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모자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산소가 모자라서 생길 수 있는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인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지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정에서 아까 산소요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건 이제 기계를 이제 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여를 해서 병원은 아니고요. 네. 일종의 가습기 같은 정도의 크기의 산소 발생기라고 표현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대여해주는 이제 의료기 상사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대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처방전을 써드리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대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경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경증의 분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뭐 네. 운동했을 때 숨 찰 때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평상시에도 숨이 차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평상시에 숨이 차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집에다 구비해 놓고 사용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이동할 때도 그런 분들은 이동할 때도 병원에 갈 때거나 아니면 뭐 앞에 잠깐 산책을 하실 때도 휴대용 산소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숨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 치료는 경증이 아니라 중증 환자분들께 네네. 처방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네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비행기 타도 되나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비행기 답이 뭘까요? 일단 탈 타도 수는 되나요? 있습니다. 탈 수는 있습니다. 있나요? 탈 수는 네.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근데 사실은 뭐 경증의 경우, 이게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처음부터 진행했을 때까지 얘기해야 되면 경증의 경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증, 약간 산소가 필요할 정도까지 되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좀 상의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비행기 안에 기압이 제가 알기로는 산소 농도를 18% 정도에 맞춰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기엔 21%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보통 고도로 따지면 한 2,000m 높이? 그 정도의 산 정도에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뭐 평상시에 등산했을 때 하셨을 때 뭐 500m, 600m 이런 산들을 갈 때 문제 없어도 뭐 쉼 없이 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아마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동맥혈 검사라고 해서 산소 측정을 검사하는데 그걸 해서 평상시에 산소 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주 중증의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항상 타기 전에 산소 내려옵니다 이런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행기에 구비된 산소를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항공사랑 서로 연락을 하면서 서류 작업을 해서 산소 탱크를 몇 개를 빌려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대부분의 경증 분들은 네. 그냥 흡입제만 잘 챙겨가면 네네네. 무리 없이 탈 수 네, 그렇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전신 마취 수술 받아도 괜찮을지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수술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지요. 다양하고 이제 저희들이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들도 있고 다른 과에서 이제 얘는 컨설트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컨설트의 대부분은 이런 수술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수술을 네. 이 환자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호흡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이제 모든 병이 경증에서부터 중증으로 넘어갈 때 어느 수준에 있을 때 이제 위험성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경증인 경우는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좀 폐기능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수술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무기폐라 표현하는 것과 폐렴, 그다음에 호흡부전 이런 크게 세 가지 호흡기 합병증이 중요하게 되는데 폐기능이 나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던 약들이 있으시면 계속 꾸준하게 잘 쓰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다. 만약에 뭐 폐를 자르는 수술이다. 아니면 목부로 해서 큰 암 수술이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 같으면 담배를 무조건 끊고 수술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하실 수 있고 네. 대부분은 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COPD에 대한 질문들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아까 질문 주셨던 최영혜 님이 이 호흡기내과에서 COPD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흡입제도 매일 아침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COPD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께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뭐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뭐 진단을 지난번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OPD라는 병을 진단을 잘 안 돼서 문제지. 진단하는 건 사실 오히려 심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셔서 폐기능 검사를 가지고 특정 수치 이하가 나오게 되면 이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약들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무조건 잘 쓰셔야 되고 꾸준하게 쓰셔야 되고
다 감기 안 걸게 주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고 뭐 담배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은 오히려 알고 난 다음부터는 쉬울 수 있는데 이 알기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라서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를 내가 한 10년 이상 태웠는데 뭐 계절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만 뭐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약간 경사진도 올 때 숨이 가쁘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혹시 내가 그런 질환, 그런 병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번은 평가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괜찮다, 관리를 네네.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제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네네. 교수님하고도 이 COPD 관련된 내용하고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도 저희 비욘디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상담도 하고 강의도 진행을 하니까요. 궁금한 점들 질문으로 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오늘 첫 출연해주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근데 잘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옆에서 빨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길 또 이제 바라면서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